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나갈 때가 됐다는 말이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7년을 기다렸다. 진혁아, 너희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이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니? 7년이다. 7년?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이야기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70세 강순이는 두꺼운 가디건을 여미며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손주 이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용한 듯한 일상이었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무겁고도 씁쓸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당연해진 풍경이었다. 아들 이진혁과 며느리 수영은 늘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 없이 저녁이 차려지길 기다렸다. 가끔은 수영이 밥을 차리는 것을 도울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대부분의 집안일은 순이가 해내야 했다. 사실 이런 생활도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진혁이 결혼하고 신혼집이 아니라 친정에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받아들였다. 둘이 돈을 모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서 여유를 가지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독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이 원래 자기들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들 밥 먹자. 순이는 국을 한 번 더 끓여내며 식탁으로 향했다. 저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다. 엄마, 오늘 반찬 엄청 많네요. 그러게요. 어머니, 뭐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반찬할 게 좀 많길래 했어. 너희들 먹는 거라도 좀 신경 써야지. 엄마도 참, 우리 먹는다고 매번 이렇게 안 차려도 돼요. 요즘 장 보는 것도 비싼데. 알지? 그래도 이왕 사는 거 너희 잘 먹으면 좋지.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최근 장을 볼 때마다 부담이 컸다. 생활비로 얼마를 받기는 했지만 냉난방비며 식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종종 외식을 했고 유진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자주 사주었다. 생활비는 이번 달도 그대로지?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회사에서 성과급이 밀려서 다음 달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조금 줄여서 드려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순이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된장찌개가 평소보다 짜게 느껴졌다. 순이는 생활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거절한다고 해도 아들 내외가 낼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순이가 직접 일을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근데 진혁아, 수영아, 너희 주말에 뭐 하니? 주말이요? 아,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댁에 좀 가야 해요. 그러냐? 뭐 가끔은 가야지. 네,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낮에 가서 저녁 먹고 올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난 됐어. 순이는 원래도 처가 쪽과 크게 교류가 없었고 함께 가는 것도 어색했다. 사돈 생신이면 뭐라도 사가야겠네? 그럼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현금으로 드릴까 해서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 그렇겠지. 순이는 차마 얼마를 드리냐고 묻지는 못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현관문 근처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순이는 봉투를 주워들었고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들어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수영이 들어왔다. 어머니, 그거. 이거 너희 거야? 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수영은 황급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사실 이 봉투는 수영이 사돈에게 줄 용돈이었고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가득 밀려왔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냉담한 반응이 뻔할 것이라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순이는 조용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7년 전 진혁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순이는 기뻤다. 진혁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뿌듯한 일이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잘 됐네. 상대는 어떤 아가씨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본 수영은 깔끔한 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다. 순이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 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순이는 자신이 모아둔 1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기로 했다.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거라. 내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엄마,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어요. 순이는 기뻤다. 진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보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혁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사실 우리가 대출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수영이네 집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서 산다고? 네. 몇 년만 있다가 돈 모이면 나가려고요. 그래, 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순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다. 순이도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고 수영도 나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진혁과 수영의 태도는 변해갔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냈지만 점차 금액이 줄어들었고 결국 거의 내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 이번 달도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늦어져서요. 엄마,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순이의 몫이 되었다. 수영아, 설거지는 네가 좀 해줄래?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이 거들었다.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요? 수영이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 1년 후 유진이 태어났다. 우리 유진이가 태어났구나. 정말 예쁘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를 계속해야 해서요. 유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응? 어린이집은? 너무 어려서 아직 보내기가 힘들대요.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봐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유진이 돌보기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유진을 돌보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유진이 귀여워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유진이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유진이랑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죠? 그래. 순이는 모든 걸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서운함을 넘어서 공허함이 느껴졌다. 순이가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고 진혁은 더 이상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수영은 순이를 하나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순이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순이는 정말 아들 내외를 내보내야 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진혁과 수영은 또다시 순이에게 부탁을 해왔다. 엄마, 이번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야 해서요. 이틀 동안 유진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는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며 순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언젠가 아주 크게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자 싸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초겨울의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자 순이는 무심결에 양손을 비볐다. 유진의 장난감이 거실 바닥에 널려 있었고 어젯밤에도 진혁과 수영은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갔다.
순이는 장난감을 주어 제자리에 정리한 후 부엌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유진이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나 배고파. 우리 유진이 일어났어?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어제 사온 초코빵? 순이는 부엌으로 가 빵을 꺼내 접시에 놓아주었다. 유진은 작은 손으로 빵을 뜯어 먹으며 TV를 켰다. 진혁과 수영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말 아침이면 늘 늦잠을 잤기 때문이었다. 평일에는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면서도 주말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늦게까지 자곤 했다. 순이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할머니, 우리 비행기 또 타? 응? 무슨 비행기? 엄마랑 아빠가 또 비행기 타고 간대. 순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았다. 비행기 탄다고? 어디 가는데? 몰라. 바다 있는 곳이래. 유진의 말이 점점 더 이상하게 들렸다. 유진아, 우리 유진이는 비행기 타본 적 있니? 응. 전에 엄마, 아빠랑 갔었잖아. 순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언제? 저번에. 그때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서 말 안 했는데. 아차, 나 말하면 안 되는데. 유진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순이는 진혁과 수영이 자신에게 숨기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순이는 유진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유진아,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었어?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큰 시장에도 갔어. 엄청 재미있었어. 순이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박혀오는 것을 느꼈다. 진혁이 명절 때 처가에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순이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진혁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순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점점 차올랐다. 순이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반찬을 만들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했다. 조금 뒤 진혁과 수영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어머니, 주말인데 좀 쉬세요. 너무 일찍부터 일어나셨잖아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이는 조용히 상을 차리며 진혁과 수영의 표정을 살폈다. 순이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닫았다. 그래, 주말인데 너희 계획 있어? 오늘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그래? 그럼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저희 이번에도 처가 쪽에서 보내려고 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헛웃음을 쳤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반찬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렸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유진이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순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이 집에서 7년을 헌신했다. 진혁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순이는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나 순이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순이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유진은 어린이집에 가 있고 진혁과 수영은 출근을 한 상태였다. 텅 빈 집 안에서 순이는 생각에 잠겼다. 명절에 처가에 다녀온다더니 결국 해외여행이었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점점 쌓여갔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진혁과 수영이 갑자기 칠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 식탁에서의 일이었다. 엄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응?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요.
순이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행? 네.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죠. 갑자기 웬 여행이야? 사실은요. 지난번에 우리끼리 다녀온 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저희도 사실은 그때 같이 갔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정한 거라 모시고 못 가서 죄송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이는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리고 굳이 유진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 일본이요. 비행시간도 짧고 엄마도 좀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본은 음식도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순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사실 순이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저 TV에서 나오는 관광지를 보며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다.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이 여행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혁의 말이 이어졌다. 엄마, 근데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좀 많이 들어서요. 경비가 많이 들면 어쩌겠어.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비용은 부담할 테니까 엄마가 숙소 비용을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내가 숙소 비용을 내라고? 아, 어머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도 웬만한 건 다 맞출 건데 함께 쓰실 숙소니까 조금만 보태주시면. 그제야 순이는 이 여행이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내가 숙소 비용은 낼게.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역시 어머니 덕분에 여행이 더 편하게 될 것 같아요. 순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씁쓸함이 차오르고 있었다. 결국 시간은 조금 흘러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일본에 도착한 첫날 순이는 공항에서부터 피로함을 느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왔을 때 진혁과 수영은 신이 나 있었다. 우와, 공기가 확실히 다르네? 그러게요. 유진아, 우리 신난다. 그치? 응, 나도 비행기 타고 싶어. 유진은 마냥 신이 나 있었고 아들 내외도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작 순이는 자신이 이 여행에서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일정은 유진을 위한 동물원이었고 둘째 날은 놀이공원이었다. 순이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일정에 점점 피곤해졌다. 하지만 진혁과 수영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 여기 잠깐 앉아 있을게. 너희끼리 돌아봐. 엄마, 힘드세요? 응. 좀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네. 그럼 저희는 유진이랑 좀 구경하고 올게요. 그렇게 순이는 놀이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햇볕이 따가웠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이 여행에서 순이의 존재는 단순한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진혁과 수영은 명품 거리로 향했다. 수영아, 너 사고 싶다던 가방 여기 있다. 진짜? 어머, 너무 예쁘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거야? 엄마, 수영이가 살 거 좀 있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순이는 멍하니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다. 결국 이 여행의 주인공은 진혁과 수영이었던 것이다. 칠순을 기념하는 여행이라고 했지만 순이는 단 한순간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순이는 마치 돈만 대고 따라온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다. 숙소 비용을 부담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정은 하나도 없었고 진혁과 수영은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했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마음만 복잡했던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았지? 그러나 순이는 이미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뒤 순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이 앞에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었다. 작은 도자기 인형과 자그마한 찻잔 세트와 일본에서 유진이 고른 것들이었다. 그러나 순이는 차마 그 찻잔을 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힘들었던 여정과 더불어 여행 비용을 속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비행기 값이 비싸다고 해서 숙소 비용을 부담했지만 귀국 후 확인해 보니 실제 비행기 표 가격은 진혁이 말한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숙소 또한 순이가 낸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었다. 결국 그들은 순이에게 숙박비를 떠넘기고 남은 돈으로 자기들 여행을 즐긴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진혁과 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이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이번 여행 잘 갔다 온 것 같아.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고. 그러게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들긴 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못 다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시고 가는 걸 고민했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뭐, 어머니도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됐죠? 순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국 아들 내외는 순이와 함께한 여행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겼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으니 여행 내내 순이를 배려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순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나왔다. 진혁아, 진혁과 수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왜요? 너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네. 다음 달에 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순이는 피식 웃었다. 됐어. 너희끼리 다녀와. 아, 네. 근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 있어. 이제 너희 나갈 때가 됐어. 진혁과 수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희도 나갈 때가 됐다는 말이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7년을 기다렸다. 진혁아, 너희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살다가 돈 모이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야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니? 7년이다. 7년? 진혁은 입을 다물었다. 수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이야기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나가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엄마가 전세 보태주신다고 했던 1억 있잖아요. 그 돈 주시면 저희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이는 피식 웃었다. 그 돈! 네. 원래 저희 주시기로 한 거였잖아요. 순이는 천천히 진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돈은 생활비로 다 썼다. 뭐라고요? 너희랑 같이 사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처음에는 생활비라도 내더니 점점 줄더니 아예 없어졌지. 너희 먹고 사는 거, 유진이 키우는 거 다 내 돈으로 했어. 그러다 보니 적금 깨서 쓸 수밖에 없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돈이 없다면서 해외여행 다니는 너희 아니냐? 진혁과 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네가 모른 척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그냥 엄마 돈을 당연히 써도 된다고 생각한 거더라. 이번 일본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그건 그만해라.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설명할 생각 없다. 이제 한 달 줄 테니까 그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엄마, 우리가 나가면 엄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다. 유진이는요? 어머니가 유진이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괜찮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진혁과 수영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 몰랐니? 순이는 더 이상 진혁과 수영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갔다. 순이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진혁은 그날 밤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순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순이는 이른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진혁과 수영에게 나가라고 선언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진혁은 말을 아꼈고 수영은 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에 물을 올려 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엄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가 보구나. 아무래도 갑자기 저희 나가라고 하셔서 그러신 거죠? 엄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네. 사실 저희가 한 달 안에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사 준비도 필요하고 새 집을 구하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순이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여가 너희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몇 년만 있다가 돈 모으면 나간다고 했었지. 그게 벌써 7년이다. 7년 동안 뭘 했니? 엄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니? 그냥 살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버린 거죠. 순이는 피식 웃었다. 살다 보니? 그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근데 말이다, 진여가. 너희는 살다 보니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너희한테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 그때 방에서 나온 수영이 이 대화를 듣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오래 얹혀 산 건 죄송해요.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러니 한 달 안에 나가라. 근데 어머니, 저희도 지금 집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서요. 너희 제주도 여행 간다며?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네, 근데 그건 이미 예약을 다 해놔서요. 참 대단하다. 집 구할 돈은 없으면서 여행 갈 돈은 있었구나. 수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진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아니고 그럼 뭐가 아니냐? 너희 제주도 가기 전에 집부터 구해라. 여행 갈 돈 있으면 전세 보증금 보태는 게 먼저 아니겠니? 순이는 단호했다. 그러나 진혁과 수영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사돈 박정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돈, 갑자기 애들 나가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내보내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래요? 사돈, 수영이가 친정에는 용돈도 잘 보내더라고요. 그럼 친정에서 좀 도와주시죠. 그건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사정 좀 챙기려고요. 순이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다. 한 달 후 아들 내외는 결국 이삿짐을 쌌다. 짐을 빼는 날 순이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할머니, 나 또 오는 거지? 순이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유진아. 나중에 보자.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래. 진혁은 마지막까지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7년 동안 이어졌던 동거 생활이 끝났다. 순이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며칠 전까지 이곳에는 유진의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진혁과 수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다. 7년 만에 맞이한 적막함이었지만 순이는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진짜 자신의 공간이 된 것 같았다.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순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울리던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는 그것이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개운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진혁이 집을 나간 지 열흘째 되는 날 기다리지 않았던 메시지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제는 연락이 와도 전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순이는 느리게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지낸다. 그러나 그 뒤로도 진혁은 몇 번이나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살 때 순이는 수없이 많은 저녁을 혼자 먹어야 했다. 명절에도 외롭게 TV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단 한 번도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필요해지자 연락을 해오는 것이었다. 순이는 더 이상 진혁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현관 벨이 울렸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수영이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니? 어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와서 너무 죄송해서요. 순이는 조용히 수영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들어와라. 수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7년 동안 살던 집이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설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이사한 집은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지낼 만해요. 그렇겠지. 수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유진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순이는 짧게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유진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당장이라도 따라 나섰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다. 순이는 수영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수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순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수영을 바라보았다. 이사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유진이 학원비도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제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은 유진을 핑계로 찾아왔지만 진짜 목적은 돈이었다. 순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영아,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아니? 네? 내가 지난 7년 동안 너희 먹이고 입히고 유진이 키우면서 얼마나 썼는지 아냐고 묻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내 돈을 쓰겠다고? 수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하면 대출을 받아. 너희 처가엔 돈 잘 보내면서 내게는 왜 그러냐? 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내 도움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돈 이야기로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수영이 돌아간 후 순이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순이는 더 이상 당연히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순이는 손주 핑계로 다시 희생을 요구받는 일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진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수영이가 다녀왔다고 하네요. 저희가 급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던데 정말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엄마, 제발요. 순이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이제 내 도움 없이 살아라. 순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진혁의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줄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순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릴 이유도 유진의 등원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순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이전 같았으면 진혁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부엌이 분주했겠지만 이제는 단 한 잔의 차를 끓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문득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혁과 수영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되던 날 순이는 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진혁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이후 유진의 생각이 나서 차단을 풀어둔 상태였다. 그리고 진혁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엄마, 잘 지내요? 순이는 진혁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유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까요? 괜찮다. 나도 바쁘다. 엄마, 바쁘시다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이는 이번에도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혁과 수영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자신이 아니었다. 엄마, 그럼 다음 주라도 괜찮아요? 유진이가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순이는 천천히 대답했다. 유진이는 보고 싶지만 너희는 보고 싶지 않다. 엄마, 너무하세요. 뭐가? 유진이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어른들 일로 유진이까지 못 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유진이만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식사해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분명 유진은 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유진을 핑계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됐다.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하마.
순이는 전화를 끊었다. 진혁의 입장에서는 순이가 쉽게 마음을 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순이는 예전과 달랐다. 며칠 후 순이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사돈이었다. 사돈, 잘 지내시나요? 네. 우리 애들이 이사 간 지 2달이 넘었네요. 아무래도 사돈도 많이 허전하시죠? 순이는 가만히 웃었다. 허전한 것보다는 조용해서 좋네요. 아이고, 그래도 7년을 같이 사셨는데 허전할 만도 하죠. 순이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사돈, 본론이 뭐예요? 사돈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진혁이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비 부담이 크다 보니. 그래서요? 사돈, 혹시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순이는 헛웃음을 지었다. 사돈, 제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왜 매번 힘들 때마다 저한테 손을 벌려요? 그야 사돈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여유요. 그 여유. 제가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애들 먹이고 입히고 생활비 보태면서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은 무슨? 사돈도 수영이한테 용돈 받아가셨죠? 그게 왜 갑자기? 이제는 저한테 돈 이야기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순이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점점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순이는 미리부터 준비하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작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방을 쌌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제는 가물가물했다. 칠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났던 일본 여행조차도 순이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기에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곳이었는데 순이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출발 시간을 체크하던 중 진혁의 전화가 걸려왔다. 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세요? 나 지금 공항이다. 공항이요? 진혁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주도 간다. 혼자 가신다고요? 그래.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순이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진혁의 태도가 가소로웠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 엄마, 그래도 혼자 여행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누구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럴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갔겠지. 엄마, 그래도 됐어. 나 지금 비행기 타야 하니까 끊는다. 순이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1시간 정도가 흘러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순이는 공항에서 짐을 찾아 나오며 문득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곳에 혼자 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첫날이 흘러가고 여행 이틀째가 되던 날, 순이는 조용한 해변가에 앉아 있었다. 흰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이 남겨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혼자라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 혼자인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이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그동안 걸려온 진혁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몇 개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진의 음성 메시지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순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했고 순이를 향한 애정이 그대로 전해졌다. 하루 정도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제주도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동안 순이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진혁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유진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던 날들, 그리고 아무도 순이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뒤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순이는 이제부터 오롯이 순이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택시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또다시 도착한 진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순이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없이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돌려줄 것도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이가 탄 택시는 조용히 순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순이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내가 없을 때를 준비해. 이제부터는 엄마 없이도 살 방법을 찾아야 해. 딸 지혜는 박 씨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안 돼. 박 씨는 손녀 윤서를 처음 만났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고 출산한 딸 지혜를 처음 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낸 딸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 씨는 딸 지혜의 자식이자 손녀인 윤서가 태어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낸 딸 지혜를 마주하러 가는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기도 했죠. 그렇게 딸 지혜가 쉬고 있는 병실에 도착했을 때 건강해 보이는 딸을 보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혜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 딸 지혜는 힘든 몸이었지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박 씨에게 손을 내밀었고 박 씨는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잠시 짧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간호사가 손녀 윤서를 안고 들어왔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녀를 보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 박 씨가 손녀 윤서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제 손안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윤서야. 우리 윤서. 그래, 윤서구나. 우리 윤서,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런 행복한 순간엔 피곤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녀 윤서를 낳은 딸 지혜를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딸 지혜는 출산 후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딸이 조리원에 있는 동안 박 씨는 손녀 윤서를 대신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지혜가 퇴원하게 되었고 박 씨는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놓고 반겨주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당연하지. 우리 지혜 힘들 텐데 몸조리 잘해야지. 장모님,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 지혜도 박 씨에게 큰 감사함을 느꼈지만 사위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내비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박 씨는 매번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알고 있는 사위 우진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별말을 다 하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가족끼리 돕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박 씨의 호의를 당연하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도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윤서 돌봐주시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으시죠? 그렇긴 한데 하루 종일 애기랑 있으면 좀 피곤하긴 하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박 씨는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 지혜의 집으로 가 손녀를 돌보고 틈틈이 집안일까지 해주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감사 인사가 점점 줄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오늘 좀 늦어요. 저녁도 좀 봐주실 수 있죠? 오늘도? 엄마, 저녁만 챙겨주시면 돼. 요즘 우리도 너무 바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부탁은 당연해졌고 반복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태도에 박 씨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녀 윤서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래. 윤서 봐주는 건 좋지. 내 손주인데. 이렇게 매일 자신을 애써 다독이면서 말이죠. 어느 날 박 씨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옥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딸 지혜가 출산하기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는 각별한 사이였죠. 야, 순자야. 요즘 얼굴도 안 보이고 전화도 잘 안 받더라. 윤서 보느라 바빠서 그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너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손주 봐주는 게 뭐 어렵다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네 딸이 계속 너한테 맡길 거라고 장담한다. 박 씨는 옥분의 말에 괜찮다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찝찝함은 분명 있었죠. 그날 밤 딸 지혜의 집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래. 손녀를 돌보는 건 행복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 걸까? 이때까지만 해도 박 씨는 자신이 내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죠. 다음 날 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고 차를 한 잔 우려 하루를 시작하려 했죠. 그때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그래, 무슨 일이야? 오늘 윤서 좀 일찍 봐주실 수 있어요? 저 출근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 몇 시쯤 가면 되겠니? 한 8시 반쯤이요. 엄마도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박 씨는 딸 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큼은 빠지지 않고 했던 딸 지혜였지만 요즘 그런 말은 고사하고 안부를 묻는 일조차 없어졌죠. 그래, 알았다. 곧 갈게. 박 씨는 전화를 끊고 끓여놓았던 차를 한 모금 들이킨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박 씨는 당연히 집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깊은 고민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던 박 씨였지만 늘 그래왔듯 결국 딸 지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 일찍 딸 지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녀 윤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은 정말 많았죠. 아침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고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대신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분명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갈수록 당연해지는 상황들은 점점 박 씨를 지치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딸 지혜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엄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없었으면 나 출근도 못했을 거야. 그래, 윤서 잘 재우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네, 그리고 오늘 저녁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우진 씨도 회식 있어서요. 또 늦는다고? 어제도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오늘도 늦는다는 딸 지혜의 말에 박 씨는 불편해졌습니다. 엄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손녀 윤서와 시간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사랑스러운 손녀였지만 제 삶을 온전히 손녀 돌보기에 맞춰져 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손녀 윤서가 잠들고 박 씨는 친구 옥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옥분아, 뭐해? 웬일이야? 너는 요즘 바빠서 전화도 못 하더니. 그게 그냥 좀 답답해서. 윤서 봐주느라 힘들지?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박 씨의 깊은 한숨 너머로 친구 옥분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딸,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줘? 응, 주기는 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럼 뭐야? 네 하루 노동이 2만 원도 안 되는 거네. 아니, 그런 계산까지 할 필요는. 필요 있지. 네 딸, 애 보는 도우미를 쓰면 얼마 드는지 알아? 최소 200만 원이야.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돕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딸이 널 공짜 육아 도우미로 여기는 거야. 그날 저녁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저녁까지 차려놓았고 손녀 윤서도 재운 상태였죠. 그리고 박 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친구 옥분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 오늘 윤서 어땠어요? 잘 지냈지? 근데 박 씨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말들이 많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때 사위 우진이 피곤한 내색을 보이며 소파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차피 내일도 오실 거죠? 사위 우진의 말에 박 씨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안 올 거야. 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도 좀 쉬어야겠어.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젠 정말 단호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기대어 피곤함을 달랬죠. 자꾸 아파지는 허리와 어깨도 이제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박 씨의 상태를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알 리 없었죠. 박 씨는 어쩌면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들을 되뇌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오시죠? 오늘은 좀 힘들겠다.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서. 딸 지혜는 박 씨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칭 좀 하면 괜찮아질걸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푹 쉬고 싶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윤서 봐주시는 거 힘드세요? 힘들지? 하루 종일 해보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녹초가 돼.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조금 짜증이 섞인 듯한 목소리로 딸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그러시면. 너희도 알아서 해야지. 애 맡길 곳이 없으면 너희가 직접 돌봐야지 않겠니? 엄마, 저랑 우진 씨 둘 다 출근해야 하는데요. 그럼 차라리 어린이집을 알아보든가. 딸 지혜는 크게 한숨을 내쉬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대기자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당장 맡길 데가 없다니까요. 엄마밖에 없어요. 박 씨는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박 씨가 무료 육아 도우미처럼 느껴지게 만들 뿐이었죠. 그래도 나는 오늘은 쉴 거야. 미안하다. 엄마, 나 진짜 곤란해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박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 같니? 딸 지혜는 박 씨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답이 없는 딸 지혜를 뒤로하고 박 씨는 할 말이 없으면 끊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녁 시간,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손녀 윤서를 데리고 박 씨를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엔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죠. 엄마, 오늘 윤서 데리고 회사 가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장모님,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됐을까요? 박 씨는 냉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너희 시부모님은 안 돼? 시부모님은 바쁘시잖아요. 아버님은 사업하시고 어머님도 모임 많고. 나는 바쁘지 않니? 딸 지혜가 순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윤서 보느라 하루 종일 붙잡혀 있는데 너희 시부모님은 바쁘니까 못 맡긴다고? 그러면 나는 바빠도 봐야 한다는 거냐? 사위 우진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어머님이 윤서를 잘 돌봐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애도 장모님을 더 따르고요. 박 씨는 사위 우진의 말에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님도 손녀 안 예뻐하시겠니? 그런데 왜 너희는 항상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엄마가 제일 믿을 수 있어서 그래요. 한바탕 소란이 펼쳐지고 조용해진 박 씨의 집 안거실에는 홀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며칠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내일은 괜찮죠? 저희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지혜야, 이제 엄마는 매일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딸 지혜가 급격히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래요? 엄마가 윤서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지? 그리고 너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더 힘들어. 엄마, 저희가 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 한 달에 50만 원.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육아를 하느라 내 생활이 없어. 앞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딸 지혜는 박 씨의 말에 충격이라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린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자유로움도 잠시였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해진 몸과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조금의 휴식을 즐기던 박 씨에게 딸 지혜의 전화가 걸려왔죠. 박 씨는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딸의 전화인이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예상대로 딸 지혜는 손녀 윤서를 부탁했죠. 엄마, 내일 봐주실 수 있죠? 우진 씨 회식 있어서 저 혼자 윤서 보기 힘들어요. 지혜야, 엄마도 좀 쉬면 안 되겠니? 엄마, 제가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애 하나 보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딸 지혜의 말에 박 씨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 지혜는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했지. 박 씨가 힘든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머릿속에도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다음 날 박 씨가 아침을 대충 때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피로를 달래고 있을 때 딸 지혜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박 씨는 10중 8구 손녀 윤서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 저녁 먹고 와라. 박 씨는 전화를 끊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육아를 부탁하려고 오는 것이라면 정말 단호하게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딸 지혜가 손녀 윤서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늘 그래왔듯 문을 열어주었고 딸 지혜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그 후 딸 지혜가 거실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저 진짜 힘들어요. 그렇겠지.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가 봐주실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하고. 딸 지혜는 오늘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딸 지혜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엄마, 다시 윤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역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엄마, 왜요? 돈 때문이에요? 용돈 더 드릴 수 있어요. 박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필요해. 딸 지혜는 당황한 듯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있다.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집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 그게 왜? 어차피 시간도 많으신데. 그냥 윤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딸 지혜가 늘 입에 달던 말에 박 씨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딸 지혜는 박 씨의 큰 목소리에 적지 않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였죠.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밖에 없는데. 박 씨가 한숨을 크게 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엄마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모른 척 하잖아.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죠. 하지만 윤서를 돌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당연하지.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는데 몸이 멀쩡할 리가 있겠니? 딸 지혜가 억울하다는 듯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저 키우셨잖아요. 그땐 힘들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젊었으니까.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었지. 그런데 윤서는 내 손주야. 나는 내 자식을 다 키웠어. 박 씨의 말에 딸 지혜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나는 너를 키우는 게 내 책임이었지. 손주까지 키우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한참 박 씨의 말을 듣기만 하던 딸 지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해결해야지. 너희 애잖아. 하지만 어린이집도 대기자 많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럼 너희가 교대로 돌보든가. 방법은 많잖아. 딸 지혜가 눈을 질끈 감더니 마치 참고 있었다는 듯 결국 짜증을 내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봐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마치 육아 도우미처럼 취급하니까 이제는 못하겠어. 딸 지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부탁 안 드릴게요. 박 씨는 딸 지혜의 말에 잘 됐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딸 지혜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손녀 윤서를 품에 끌어안고 다시는 박 씨를 보지 않을 것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가 혼잣말을 내뱉었죠. 나는 이제 손주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손녀 윤서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 동안 딸 지혜는 힘들어하면서도 어찌어찌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살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박 씨가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그간에 없었던 진정한 여유를 맛보고 있을 때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또다시 비극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갈게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박 씨는 순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고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이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녀 윤서는 사위 우진이 안고 있었고 딸 지혜는 박 씨의 옆에 앉아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윤서 동생 생겼어요. 박 씨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기분이 묘하고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듯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박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죠. 그런 박 씨의 말 뒤로 사위 우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윤서가 이제 곧 언니가 됩니다. 저희도 아직 얼떨떨하네요. 사위 우진의 말에 박 씨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계속 박 씨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딸 지혜가 한참 기쁜 표정으로 임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말을 돌려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딸 지혜의 말은 딱 박 씨가 예상한 불안한 결과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서 키울 때처럼 둘째도 엄마가 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엔 더 힘들 것 같아서요. 박 씨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윤서를 안 봐준다고 했을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니? 알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윤서도 돌봐야 하고 둘째까지 생기면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박 씨는 힘이 풀렸다는 듯 딸 지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도 있고 둘째도 있어서 더 힘드니까 엄마가 봐줘야 한다는 거야?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 말고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요. 박 씨가 어이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부터 낳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내가 둘째까지 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박 씨의 말에 당황해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딸 지혜를 뒤로하고 사위 우진이 나서 조용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장모님도 윤서를 봐주셨으니까 둘째도. 하지만 박 씨는 사위 우진의 말에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를 봐준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네가 부탁해서야. 그런데 둘째까지 맡으라고? 아니, 이번엔 안 돼. 딸 지혜가 적지 않게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네.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엔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윤서도 할머니랑 있으면 안정적이고 저도 덜 힘들고. 네가 힘든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네? 나는 안 힘드니? 나는 너희 애를 또 키울 체력이 된다고 생각해? 딸 지혜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애 좀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에요? 힘든 부탁이 아니면 네가 직접 키워. 내 손자지. 내 자식이 아니야. 딸 지혜가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 몰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 너한테 나는 엄마밖에 없겠지. 그런데 넌 엄마한테 뭘 해줬니? 딸 지혜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는 듯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박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 키울 때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었지. 그런데 넌 힘들면 엄마한테 맡기려고만 해. 이제 그만해, 지혜야. 나는 너희 애를 키우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딸 지혜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졌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싫다면 그냥 됐어요. 사위 우진도 조용히 따라 일어나 말했죠. 장모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린 거예요. 박 씨가 사위 우진의 말에 대꾸했습니다. 서운? 아니, 전혀 서운하지 않아. 오히려 이제 속이 후련하네. 그래요. 이제 엄마한테 뭐든 부탁하지 않을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박 씨는 딸 지혜의 말에 아주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딸 지혜가 결국 말이 안 통한다는 듯 집을 나섰고 박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지만 딸 지혜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복잡한 심경이 뒤섞여 속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게 되었고 평소 사소한 일로도 자주 전화하던 딸 지혜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조차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윤서 감기 걸렸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집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반찬 좀 부탁드릴게요. 이 같은 작고 사소한 부탁조차 없었죠. 박 씨는 사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서운함보다는 자신이 자식이 힘들 때만 찾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허탈한 감정이 더 커져갔죠. 박 씨는 그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가 한동안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지내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절친한 고향 친구인 정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영수가. 웬일이야, 여기서? 정수가.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 정숙은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살던 친구였지만 최근에 정숙의 딸 부부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혼자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요즘 어때? 지혜 씨네 애는 잘 크지? 응, 뭐 잘 크겠지. 박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박 씨의 표정을 보고는 정숙은 금세 눈치챘다는 듯 말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러자 정숙이 눈을 가늘게 뜨며 사실대로 말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애 봐주고 있는 거야? 아니, 안 봐. 이제는 안 보기로 했어.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정숙이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우리 애들 키워주다가 병날 뻔했잖아. 한번 희생하면 끝이 없어. 내가 이제라도 끊어낸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박 씨는 그제야 조금은 위로는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죠. 박 씨는 친구 정숙과의 만남 이후 더 이상 딸 지혜의 요구에 맞춰 희생만 할 것이라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오로지 자신에게만 쓰겠다고 말이죠. 박 씨는 먼저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문화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수채화 교실을 찾아가 등록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박 씨는 오래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지만 그놈의 자식 뒷바라지로 미뤄둬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알아보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했으니
여행 관련 영상들을 보며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박 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하기도 했죠. 그렇게 박 씨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을 즐기기 시작할 무렵 오랜만에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나? 그림 배우고 있어. 네? 그림이요? 응, 수채화 배워보려고. 또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고. 딸 지혜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걸? 왜?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엄마가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나 싶어서요. 박 씨는 딸 지혜의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살아보려고.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딸 지혜의 전화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이었죠.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희생만 하는 부모로 살지 않겠다고 매일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박영숙,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수채화 교실에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딸 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윤서가 열이 39도까지 올라서요. 응급실 갔다가 지금 집에 왔는데. 그래? 지금은 괜찮아? 네, 해열제 먹이고 잠들긴 했는데. 저희도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 내일 하루만 윤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손녀 윤서가 아프다는 말에도 고민했습니다. 아픈 손녀 윤서를 두고 냉정하게만 할 수는 없었지만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왔죠. 항상 급하게 부탁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딸, 지혜, 그리고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처럼 당연하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패턴들까지 박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안 돼. 엄마 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혜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아니, 엄마. 윤서 아픈데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딸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고 커지자 박 씨가 다시 숨을 푹 쉬고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 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는 않았죠. 다음 날 딸 지혜는 결국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녀 윤서를 맡아달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요.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고, 윤서는 계속 칭얼거리고. 그럼 네가 회사를 하루 쉬면 되잖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엄마가 하루만 봐주시면 안 돼요? 박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젠 안 돼. 너희도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지. 딸 지혜가 당황한 얼굴로 박 씨를 계속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묻니? 딸 지혜가 억울하다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세요. 저도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거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떨리는 서운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말에 딸 지혜도 순간 말문이 막혔죠.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를 찾지만 엄마가 힘들 때 넌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적 있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플 때 넌 알지도 못했어. 명절마다 엄마 혼자 음식 준비할 때 넌 당연하게 생각했어. 너희 힘들 땐 매번 엄마를 찾지만 엄마가 힘들 땐 넌 어디 있었니? 딸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딸 지혜를 바라보며 박 씨는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네가 엄마한테 바라는 걸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박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지만 딸 지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갑자기잖아요. 아니,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는 네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네 아이도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줬어. 그런데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를 위해 뭘 해줬니? 딸 지혜는 박 씨의 눈을 피하며 변명만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저도 너무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엄마는 안 바쁠 것 같아.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 내가 너희한테 맞춰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삶은 없더라. 박 씨는 잠시 딸 지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지금 당장 아프기라도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딸 지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말에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더 이상 딸 지혜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는 마음은 대화가 거듭될수록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의 삶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없을 때를 준비해. 이제부터는 엄마 없이도 살 방법을 찾아야 해. 딸 지혜는 박 씨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안 돼.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박 씨의 모습에 딸 지혜는 서운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그런 딸 지혜를 보고 있음에도 박 씨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박 씨는 딸 지혜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로 더욱 마음은 단단하게 굳히고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손녀 윤서를 돌보면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손목도 시큰거렸기에 병원도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박 씨가 들을 수 있었던 말은 그저 딸 지혜의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박 씨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딸 지혜가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고 정작 부모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박 씨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들어 딸 지혜와 사위 우진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후회할까 싶어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내 곧 단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죠. 그리곤 혼자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자유롭고 싶어.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상쾌한 바람이 방 안을 휘감을 때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동안 아침이면 손녀 윤서의 등교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던 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젠 등교 준비 대신 천천히 차를 우릴 수 있고 집안일 대신 신문이나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 읽을 수 있죠. 아유,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여유야. 하지만 종종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곤 했습니다. 과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 지혜를 위해 모든 걸 바쳤고 그 후에는 손녀 윤서까지 돌보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넘어 잊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전부 사라지고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박 씨가 이제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겠어. 그동안 박 씨는 딸 지혜와 손녀 윤서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도 10년 넘게 사 입을 수 없었고 머리고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미용실에서 정리해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꽃도 비싸다는 이유로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 씨는 달랐죠. 박 씨는 그날 바로 옷가게에 들러 가장 예쁜 원피스를 한 벌 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로 산뜻하게 바꾸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박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국화를 한 다발 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박 씨는 더욱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달라진 모습에 모두 놀라 입을 맞춰 말했죠. 친구들은 박 씨가 그동안 딸 지혜와 손녀 윤서를 돌보며 힘들었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박 씨를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죠. 맞아. 우리도 다 그래. 평생 가족만 챙기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박 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버린 게 아니야. 단지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고 생각하기로 한 것뿐이야. 박 씨는 더 이상 과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과 순간들도 이제는 모두 좋은 추억 정도로 남기기로 했죠. 박 씨는 머지않아 여러 여행 사이트를 검색하며 여행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 혼자서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죠.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주 뒤, 운 좋게 친구 옥분과 함께 일본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공항으로 향했죠.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죠. 공항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게이트 앞에 앉아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내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손녀 윤서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명절마다 차려놓았던 음식 사진도 있었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웃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이런 순간들은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사진을 보던 박 씨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딸 지혜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죠. 뭐야? 응? 아니 별거 아니야. 뭔데 그래? 혹시 또 지혜한테 연락 온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안 봐도. 아유, 오늘 같은 날은 더 그래야지. 됐어, 받지 마. 그냥 다 끊어버려. 박 씨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창밖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 시작했죠. 이내 곧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캐리어를 끌며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박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그 어떤 순간보다 자유로웠습니다.